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형일 전문가님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2부에서도 스피드 종목 진단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지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속 시원하게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 함께 보내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뭐 시장에서 수익 내기 어렵다 그러시는데 히든카드에서 나오는 종목들 2부에 또 후반전에 또 공개가 됩니다. 네. 수익을 요번에 또 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종목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부 마지막에 방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현대 로템이 되겠습니다. 네. 사신 가격이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25% 담으셨는데 와, 근데 사신 가격이 잘 사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예, 어떻게 저렇게 바닥에서 사셨을까요? 근데 10월 10일 날 혹시 사셨나요? 혹시? 예, 그때 잠깐 팡 떴을 때 따라가셨다가 이제 가만히 묵혀뒀다가 확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예, 55%. 원래도 약간의 중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 시기에 작년 10월에 매수를 하신 이후에 하락했을 때도 그래도 좀 잘 버티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네. 4만 원 뚫고 올라가고 있으면서 수익률이 5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더 길고 가져가도 되는 건지 어디까지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거의 고점 다가왔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주 계약 발표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가져가 볼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생각하고 계신 목표가는 5만 원이라고 하네요. 안 가본 가격대까지 한번 노려보십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현대 로템 보유입니까? 매도입니까? 보입니다. 보유. 최병훈 전문가는요? 매도입니다. 좋습니다. 엇갈렸어요. 자, 우선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방산주가 이제는 좀 오히려 성장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요즘 약간 그 고객사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좀 퍼지는. 예. 성장도 좀 해주고 실적도 그쵸. 좋은데 참 이게 원래는 방산 쪽을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타까운 게 방산 쪽으로 종목이 조금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시기가 또 시기다 보니. 네, 시기가 좀 시기이다 보니까 방산 쪽으로 종목이 조금 더 많았으면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이번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는 뭐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한 건들이 한 번에 또 다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또 계속 차분차분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견조한 성장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블랙록 세계 1위 자산운용사죠. 그쵸. 여기가 현대로템 지분을 약 한 5.3% 정도를 좀 취득을 했더라고요. 3대 주주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자금이 크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거든요. 이게 결국엔 수급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샀다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시장인 거니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크게 물량을 사들였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대가 싸기 때문에 사들였구나. 그렇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망도 좋게 보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가격대가 싸다고 판단한 이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저가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방산 쪽이 외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인정받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또 많이 매수를 할 만한 종목군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방산 쪽,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수급에 의거한 상승세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시장에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나 뭐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약 한 4만 원대에서 움직이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그림인데 결국에는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신고가 부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4만 3천 원 정도를 찍고 상승이 나오지 못했는데
여태까지 43,000원 구간을 크게 뚫어준 적이 없습니다. 2018년에 한번 45,000원까지 갔다 왔었고, 그다음에 상장 초기 2013년, 즉 지금 현재 단가는 약 11년 동안 뚫어주지 못했었던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최근에 43,000원까지 갔었지만 결국에는 너무나도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11년 동안 뚫어주지 못했었던 4만 원 중반대의 단가를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움직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저가 이탈 시에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은 잡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저가를 형성했었던 게 약 한 37,0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37,000원 이탈 시에 저는 뭐 전량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물량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바로 43,450원 전고점 보기보다는 42,000원 보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전고점 43,450원 뚫어주는지 뚫어주면은 45,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은 그냥 무작정 좋다라고 해서 들고 가기에는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가나 했지만 순식간에 빼버리는 그림이 나왔었죠. 차익 실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흐름이 시장에서 차익 실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절 정리 구간과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 구간마다의 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록이 왜 들어왔을까요? 이걸 좋게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는 반대로 매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네, 김일 전문가가 설명해 줬듯이 수급이 아주 좋아요. 수급도 네. 좋고, 수급을 보면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단기적인 차트로 보면 매도를 하고, 중기적인 차트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을 봐도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럼 적정 주가가 지금 언제까지 반영됐을까 이렇게 해봤더니, 네. 25년도 내년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적정 주가가 지금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외국인들 하면서 올렸으니까 지금도 이거 현대로템 하루에 외국인 100만 주씩 뭐 두 번 사가지고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팔면 이 주식은 이제 끝난 거죠. 아직 추세는 오늘 하루만 팔았고요. 근데 한번 월봉 차트 보면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정도에 고점이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주봉 차트 보면 이미 꺾였습니다. 이번에, 물론 아직 수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가서 여기서 꺾였으면 가일권을 못 들어가면 이것은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럼 조정 들어갔다가 다시 한 3만 원, 3만 5천 내외 갔다가 다시 치면 갈 수는 있을 것 같고 수급이 아직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 일봉차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이미 네. 여기서 고점 형태의 정확한 교과서적인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일봉으로는 원봉주고 그럼 반등할 때 팔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반등할 때 여기서 돌파를 못할 걸로 보여서 41,000원. 그러면 만약에 41,000원 돌파하면 잘 가겠죠, 다시. 그래서 47,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거기서 팔고요. 손절가도 39,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밑으로 가면 단기적으로 조정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단기적인 봐서 그렇고, 물론 단가는 28,000원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주봉을 어느 정도 35,000원까지 감내를 하고, 그때 판단해도 늦진 않지만, 그래서 이번 실적이 1분기 잘 나올 걸 보이기 때문에 실적 나올 때 보고 해도 되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이 차트상으로 보면 매물이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려놓고 지금 팔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시가총액도 보면 하나에어로는 내년 기준으로 현대로템도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많아요. 그럼 시가총액 애들이 이제 3배 하나 3배가 높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하고 하나 시가총액 가치는 같아요. 이거 네. 보면. 그래서 지금이 적정 주가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41,000원 돌파하면 목표가는 48,000원을 보시면 되고 5만 원은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려 있는 그런 상태.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하면서 우선은 목표가는 두 분 다 5만 원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우선 42,000원. 2차로 봤을 때 45,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대한 관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37,000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 뭐 다 좋긴 한데 지금 적정 주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좀 힘든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41,000원, 손절가 39,000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맞춤형 해결책 전해드리고 있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들어갈 텐데요. 우리 솔향 님께서 네. 칩셋 미디어 올려주셨습니다. 사신 가격이 31,000원이고요. 비중은 10%. 31,000원이면은 사신 지 조금 되셨고, 네. 올해 거의 초안이셨을까요?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오고, 거의 지금 연저점 수준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럼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반등을 줄 수는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량 님의 종목입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칩셋 미디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들어가실 때 차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네. 칩셋 미디어가 이제 또 이 IP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NPU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NPU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 현재 양상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 이후에 추세 하락으로 전환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차트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느냐? 차트를 보면 결국에는 그러한 그림이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보게 됐을 때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나 NPU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매력적이다라고 단가를 느꼈기 때문에 큰 물량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가에 도달을 했을 때 움직임이 중요하죠. 약한 이 2만 원 구간, 2만 5천 원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들어왔었는데 3만 원 이후 구간을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윗골이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빠져나오는 그림, 음봉에서 물량 빠져나오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물량이 들어왔다가 3만 원대 고점에 도달하고 나서부터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졌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투심이 악화가 돼버리니까 힘이 빠져버리니까 칩셋 미디어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물량이 빠져나오는 이러한 하락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사실 흑자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당장의 실적이 매우 뛰어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뭐 NPU 뭐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러한 이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간의 테마성이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향후에 어찌됐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섹터군이라고는 보는데 문제는 지금 추세를 이탈을 하고 지켜줬어야 될 저점을 이탈을 해버린 게 문제입니다. 지금 지켜줬어야 될 구간이 24,5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깨지 않아야 고점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지켜주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보게 되면 추세 다 이탈해버리고 저점 구간까지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약한 2만 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고 만약에 향후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현재 단가가 오히려 또 1차 목표가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줬어야 될 지지 구간이다라고 하는 건 향후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항 구간으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또 이 구간 현재 약한 24,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목표가가 3만 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31,000원 단가가 좀 높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2만 원 근처 구간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걸 감수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 나는 추가 매수해서 딱 25,000원에서 3만 원 구간에 빠져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들고 가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나는 그럴 자신도 없고 혹시나 향후에 시장이 더 나빠지면은 하락할 수도 있잖아. 난 그런 리스크 감수하기 싫어.
라고 하시면은 현재 단가에서 만약에 내일 오늘 저가 23,000원 이탈을 해버리면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단가 근처가 매물대로 형성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혹시나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비중도 좀 크게 들어가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몇 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물량이 다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물량을 다시 매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중도 좀 많이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리스크 감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정도 리스크 감수하고 향후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할래 라고 하시면은 2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수하시고 들고 가시거나 나는 그렇게까지 들고 가기 싫은데 라고 하시면은 내일 흐름 보고 그래도 그나마 올려주면 괜찮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다시 24,000원, 25,000원 위로 올려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23,000원 구간 이탈해버린다?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칩셋 미디어 현재 하락 추세라고 말씀하시면 두 가지 안. 하나는 2만 원에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24,000원에서 25,000원의 목표가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하고요. 네. B 안은 우선 23,000원 이탈 시 손절한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해칭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포스코 퓨처엠 한번 살펴볼게요. 박상수님의 종목인데 매수가도 좀 높아요. 32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도 적지 않아요. 20%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도 3%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24만 9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좀 저점을 향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올해 고점 부근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도 하고 부담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 남이타 시간을 작년부터 계속 봤으면 32만 원에서 지금 이렇게 물려서는 단기 투자자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네. 제가 32만 원대 계속 매도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제가 남이타의 히든카드로 여기서는 내려왔을 때 40만 초반에 사서 48만 목표가 단기적으로 하고 팔고 나오지 않으면 40만 원 깨지면 28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그렇게는 말씀도 안 믿어요. 그때는 주식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 내려오니까. 그러면 결국은 28만 원 오잖아요. 그죠? 23만까지 왔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만약에 사게 되면 단기적 매매는 굳이 낙폭과대주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은 낙폭과대라는 거 없습니다. 낙폭과대에서 잠깐 먹으려다 전부 다 물려요. 그런데 장기 투자도 안 해요. 물론 이 32만 원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 내년까지 가져가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50% 100% 날 거라고 봅니다. 26년까지는 60만 원 내외는 갈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하고 32만 원 사가 지금까지 있는 분들은 괜찮아. 장기로 가면 돼. 밑에 더 사면 돼. 20%밖에 안 되니까 저 밑에 20만 원께 16만 5천 이렇게 가면 나머지 30% 50% 비중 사도 됩니다. 그럼 당연히 2년 안에 거의 두세 배는 먹어요. 어제 제가 끝내주는 집중 투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럼 지금 이 32만 원에 사가지고 여기서 보면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주식을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여기서 팔 때 사는 거죠. 항상 갈 땐 여기서 단기 매매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깨졌잖아요. 전부 다 깨져서 31만 7천 원. 지난번에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렇게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도 그러면 지금 내려왔어요. 저는 어저께 여기서 끝내주는 집중 투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월봉을 봐드리면서 지금 집중 투자할 때 아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이 안 됐다. 왜냐하면 월봉으로 바닥을 확인하는데 첫 번째 침체가 아직도 침체가 한 번 안 들어갔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여기서 보면 당연히 중심선이 23만 원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행보하다가 여기 돌파를 지금 할 때 업황이 안 좋으니까 할 때가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박스권 하단 제가 보는 것은 뭐 여기 검정색인데 여기 62평상하고 여기 보면 20만 8천이에요. 이거는 20만 8천에서 16만 5천 사이 이까지는 찍을 걸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래야만 거기서 20만 이하 정도에서 막 50% 비중을 사더라도 2년 기다리면 3배는 나오니까 2년 안에 그럼 내년도 나오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32만이니까 만약에 기다린다 해도 1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6년, 2년 동안. 그 정도 만족감 갖고 계시면 될 거고, 장기 투자는 비중이 20%밖에 안 되니까 저는 20만 8천, 20만 원 깨지면 그때부터 분할로 16만 5천까지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장기로 가는 게 낫다. 지금은 손절 20% 하면 다른 거가 또 장이 안 좋고 또 손해가 난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셨다가
내년까지 장기로 가셔도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시간 투자를 더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조금 더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당장은 아래쪽으로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 리스크일 수는 있는데 일단 20만 원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는 조금씩 비중을 늘리시면서 추가 매수로 좀 단가 놔두시고요.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FST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6,600원에 60%입니다. 오. 비중도 많으시고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어제요, 오늘이에요? 며칠 됐어요. 며칠 되셨어요? 최근에 올라갈 때 들어가신 거죠? 네네. 예, 뭐 EUV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EUV 장비 관련. 예, 오늘 하필이면 또 ASML 쪽에서 실적 발표가 또 안 좋게 나왔는데 이 부분 좀 같이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잘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현재 우리 시장에서 펠리클 관련돼서는 FST하고 SNS텍이 있습니다. 이 양기업이 완전하게 양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펠리클 관련해서는 FST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다가 약간 이제 또 60조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을 사야 된다. 현재 시장에서 힘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요거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FST는 힘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수급 흐름이 분명하게 잘 들어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FST가 이 거래일 전이죠. 35,700원까지 올라갔는데 요게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예전에 이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 고점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느끼고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온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물량이 다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이제 오늘 단타 할까 말까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원해주는 흐름이 안 나와서 접근을 안 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저도 관심이 있게 보던 그러한 종목이었고 지금 현재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단기간 내에도 급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제 35,000원 이상을 보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35,000원 구간에 어느 정도 저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정리 구간은 29,500원으로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손실권 전환되는 종목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또 이 하락폭이 크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FST도 지금 현재 단가가 적게 잡으셨냐라고 하면 적게 잡으신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서 일단은 손절 라인은 29,500원으로 확실하게 잡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35,000원 근처 구간 요 구간 잡고 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3만 원에 사셨는데 35,000원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FST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볼게요. 이번에는 고영 살펴보겠습니다. 사랑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17,920원이네요. 비중 10%. 오늘 그래도 좀 빨간불 유지해주는 듯 하다가 종가에 갑자기 좀 파란불 켜내면서 0.45% 하락으로 맞췄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시나 봐요. 더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영은 올해 초에 워낙에 또 흐름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고점 24,000원 찍고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그래도 들썩들썩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최병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단 나오면- 종가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계시면 단기적으로 이 파란불이 내가 계좌를 보고 이익 난지 손해 난지 이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단기 투자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15,000 내외까지 빠질 걸로 보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자들은 주식이 갈 때 가는 걸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올라갔다가 수익이 이미 2배 정도 났는데 주식이 작년도 12월부터 올해까지 2개월, 3개월 만에 거의 100%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식이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 주식은 100% 난 데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21,000원 그 밑에서 보유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21,000원 따블라서 팔고 다시 천천히 그러면 기본적으로 30% 내려갑니다. 그럼 24,000원 고점 기준하면 30% 18,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기본 40%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차트를 보면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정이 이렇게 조정 사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박스권으로. 그러면 여기서 보죠. 2만 원 정도 깨져서 19,5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 움직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나는 여기서 지금 오늘 정도 가격이니까 사면 목표가가 11,300원밖에 안 돼요. 내가 17,900원, 18,000원 사서 1,300원 먹으려고 주식을 하니까 늘 불안하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매매만 하다가. 거기다 잠깐 15,000, 1,500, 15,000원 가면 또 손해 한 10% 나는 거잖아요. 10% 손해 날 수 있는 주식을 5% 먹으려고 10% 손해 나는 주식 하니까 이 주식은 계속 안 되는 거죠. 허송세월입니다. 이것은. 회사는 이제 납땜 검사도 하고 HBM 관련된 무수에 한데 그건 이미 반영됐고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이런 이제 대다수 종목들은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대다수 1분기에 예상보다 실제 기대감이 HB보다 기대감이 다 올라간 주식들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빠집니다. 그래서 3월에 팔고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저런 마찬가지로 보시면 주식은 여기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 시세가 잘 안 가죠. 이 주식은 과거에도 마찬가지 한번 들어가면 끝없이 빠졌죠. 업황이나 나쁠 때 좋을 때나 한 번 딱 가서 여기서 사면 다 손해납니다. 항상. 그래서 주식을 사면 이렇게 갈 때 내가 미리 종목을 이 종목의 기업 내용을 다 알아놓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 공부해놓고 초기에 그냥 예를 들어 두더지가 딱 올라오면 그때 때리듯이 잡아채놓고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본전이기 때문에 전략 매도하고 사고 싶으면 15,000원 정도 내외 가면 그때 사시든지 하면 좋고요. 네. 다른 주식 많으니까 다른 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고영은 단기 관점에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도 낮고요. 더 아래쪽으로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장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조금 이제 울적한 종목을 좀 다뤄봐야 될 텐데요. 지연 해피님께서 올려주신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네. 이 가격대가 이제 16,500원에 10%를 매수하셨는데 16,000원대는 사실 한 2022년 거의 그 정도까지 가야 16,000원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계셨고 최근에도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결단을 좀 내릴 만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좋아져야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기업만 볼 게 아니라 산업을 같이 보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좋아져야지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 기대할 만한 게 무엇이냐? 완전하게 OLED 쪽밖에 없습니다. OLED 쪽이 지금 잘 팔려야지 디스플레이 산업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를 새롭게 OLED로 교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OLED가 계속해서 이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또 방면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K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최근에 애플이 워낙에 좀 좋지가 않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규제나 혹은 실적 흐름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비가 조금 화랑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활발하게 소비가 되어야 돼요. 또 최근에 또 기사를 한번 봤더니 요새 핸드폰 교체 주기가 3년 정도? 예, 핸드폰을 안 바꾸잖아요. 요새 맞아요. 사람들이. 비싸기도 하고. 예, 그리고 네. 성능을 그렇게 또 굳이. 크게 큰 네. 차이를 못 느끼고. 맞아요. 다만 이제 수요는 어느 정도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또 3년 내에 모든 핸드폰이
산업이 AI가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1, 2년 정도 내에 AI가 적용된 핸드폰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고 뭐 그다음에 새롭게 OLED가 적용된 이런 기기들도 나올 거니까 교체 수요는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는 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확인을 우리가 하고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아예 없잖아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좋아져야지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은 디스플레이 쪽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았거든요. 이제 좋아질 거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 보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추세가 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점을 깨버렸고 아예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럼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나 저점에 대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더 하락할 거를 사실 걱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언제까지 더 하락을 할 것이냐 보게 되면 여태까지 깬 적 없었던 저가 구간을 또 깼다가 지금 최저점이 약간 8,000원 근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8,000원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는데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하기도 어렵고요. 네. 어찌됐든 질문 주신 부분 자체가 손절하시기도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많이 내려오기도 내려왔고 그리고 굳이 뭐 정리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찌됐든 상저하고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바닥 잡고 반등 정도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당연히 포트에 있으니까 궁금하시겠지만 궁금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포트 저 뒤편에다 밀어놨다가 향후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좋아질 때 그때 대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완전하게 시장 집중받는 쪽으로만 오히려 집중을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손실이 이만큼 나 있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다 회복시켜 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전혀 아니니까 일단은 저점 먼저 확보하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디스플레이 산업이 앞으로 이제 OLED 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니까 그때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다른 먹거리를 찾으셔야 될 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은 간략하게 어떻게 잡는 게 좋습니까? 뭐 손절에 대한 부분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은 8,000원대에서 바닥 잡는 거 좀 보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보게 되면은 10,000원에서 11,000원대 매물이 너무 두터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또 대응을 하실 때는 이 단가를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라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단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우선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고 또 OLED 실적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셨고요. 해보자 얘기하셨고 우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8,000원 정도 바닥 되는지 그리고 1차적으로 10,000원의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연금술사맛 쿠키님께서 남해화학 매수문의 주셨거든요. 남해화학은 현재 지금 또 역시나 차트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또 7,000원도 깨고 내려오면서 오늘은 6,88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주가 진짜 심하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 심지어 또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국제정세나 식량 문제 또 국내 이슈 등등 해서 올해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으로 남해화학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움직이려면 이미 움직였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작년에 잠깐 이제 중국의 비료 원료를 통제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네. 잠깐 올랐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토마토 시청자분들은 이런 주식은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물가에 가지 마라. 예, 왜냐하면 스타일 아니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주식이다. 아까 이제 김영일 전문가님 말씀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그 정도 마찬가지고요. LCD 시대가 옛날에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처럼 비료도 마찬가지고 국제 정세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비료가 뭐 원자재 가격 작년에 원자재 가격 빠져가지고 같이 비료 가격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영업이익 86% 줄고 매출도 26% 줄었어요. 그럼 올해도 지금도 원자재 가격 좀 안 좋은데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이게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경기가 그리고 또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비료를 많이 써서 그거는 잠깐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잠깐 올랐던 것은 우크라이나 곡식 창고인데 거기서 뭐 전쟁도 못하니까 다른 데 비료를 많이 써서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그래서 효율을 위해서 잠깐입니다. 그래봤자 20-30%밖에 안 올라가요. 그때 잠깐 사서 아마 재미를 봤다 그러는데 그보다 재미보다는 정말 주식은 저는 인생 역전을 하라 그러거든요. 50%가 아니라 100% 갈 수 있는 주식 찾아서 전에 사놓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시대에 뒤떨어져 사가지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나만 많이 떨어져서 작년 옛날에 재미를 봤으니까 이것도 재미 보지 않을까? 이거 주식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성적 생각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식량이 부족하다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식량은 남아돌 겁니다. 왜냐하면 2030년 인조인간 시대면 인조인간이 뭐 식량 먹습니까? 곡식 안 먹어요. 전기 먹죠. 그렇죠. 배터리 먹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갈면 가서 지금 뭐 쌀도 남아도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주식이다.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상가 가는 한이 있어도 관심 갖지 말아라. 이게 말씀드리고 네. 빼버리라. 관심 좀 해서 일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인자한 미소와 함께 작은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남해화학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전에 좀 수익을 보셨던 것 같은데 이전에 좋았던 기억은 좋았던 기억으로 남겨두고 현재 시대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헤어지면 다시 만나면 안 돼요. 맞아요. 다시 만나면 왜 헤어졌는지 갑자기 생각 다시 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말고 아닌가요? 저희 다른 종목 먼저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최스티븐 님께서 또 종목을 보내주셨거든요. DBIT군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DB하이텍. 옛날엔 진짜 굉장히 괜찮았었던 종목인데 지금 41,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찍구성 쭉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좀 반등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사셨던 가까지 회복이 되려면 또 약간 좀 요원해 보인다.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000원 회복 가능할까요? 일단은 워낙에 또 이제 이 웨이퍼 쪽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렇죠. 이제 기업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라고 또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확실하게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가는 거고 지금 이제 어찌됐든 DB하이텍은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전방 산업이 어느 정도 좀 튼튼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 성장성을 또 보여줘야지 결국 이쪽도 갈 수가 있는 건데 일단 DB하이텍은 실적이 사실 4분기에 조금 선방했다 뿐이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당장에 무언가 이 장밋빛의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최근의 흐름도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이 수급 자체가 완전히 좀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무언가 뭐 실적이 어떻든 혹은 뭐 성장성이 어떻든 아예 그냥 시장에서 관심이 메말라 있구나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 회복이 어느 정도 이제 되게 되면 DB하이텍도 좀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고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도 뭐 이제 향후에 한 하반기 정도 넘어가면 지금 반도체가 어찌됐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니까 그러면 DB하이텍도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1차 목표가 46,000원, 2차 목표가가 51,000원, 3차 목표가가 55,000원.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굉장히 좀 비중을 좀 늘리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또 고민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점을 이탈을 해버리고 추세가 하락으로 꺾여버린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이틀간의 반등은 반도체 쪽에 훈풍이 불었잖아요. 삼성전자의 뭐 투자 소식, 보조금 소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끌어올려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틀간의 반등 나온 건데 이틀간의 반등도 사실 수급이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반도체 가니까 반등 살짝 해볼까 정도인 거지 찐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잡는 구간을 4만 원 근처 구간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분할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거든요. 소액주주들과 그다음에 또 사측 간의 싸움들 이러한 것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조금 이 구설수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 외형 성장이 확실하게 눈에 보일 때 아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비중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몇 개월 정도는 기다리신다.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에서는 포트 저 뒤편으로 밀어놓고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해칭 그리고 향후에 어느 정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을 때 DB하이텍이 바닥 잡고 수급 들어오는 흐름 보여주면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B하이텍과 관련해가지고 말씀 좀 드렸으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유럽은 혼조 출발했다가 지금은 상승세를 좀 키워가게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초반에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희석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또 전망 자체를 또 안 좋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엇갈린 그런 온도차가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 증시는 지금 나스닥 지수와 S&P 500, 다우존스 0.3에서 0.4 정도로 골고루 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